안녕하세요. 생물리학제약의 수업 시간입니다. 1장 약물의 흡수를 되게 길게 하네요. 이게 이 책에서는 페이지로는 44페이지까지인데요. 이전에 이 책이 참고했던 다른 교과서에서는 지금 한 약물의 흡수 파트만 한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어,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뒷부분의 내용들이 중복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구에서까지 수업을 했었고, 비경구에서의 약물 흡수를 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3장 분포에서 조금 더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경구 흡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구 흡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경구 흡수는 소화관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인데 영양분이나 물 등의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흡수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게 방어인자나 아니면 소화를 위해서 있는 그런 위산이나 다른 여러 소화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이것들이 분해되게 되고요. 약물 자체의 방출 자체가 그렇게 뭐 나를 만든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출이 조금 안 좋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 점막에 대해서 흡수하다 보는데 위 점막이 이제 흡수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병에 걸렸거나 오랫동안 약을 투여했을 때 장각막이 많이 손상되는 환자들에게서는 아무래도 흡수가 좀 안 좋겠죠. 그런 것에 환자들은 이제 경구 말고 이제 다른 경로로 흡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큰 이슈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간에서의 소회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경구흡수의 단점은 소화기관이 있고 소화기관을 간문맥을 통해서 간에 들어온 다음에 전신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이 전신 순환할 때 간에서 간은 이제 해독하고 영양소에 대한 합성 및 분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사 효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효소 때문에 생체율이 감소되게 되고요. 또한 이제 경구 추 흡수다 보니까는 이 위점막이 위점막이 아무래도 그 외부다 보니까 생체 외부에 그 입에서 그 항문까지 나가는 것도 이제 체외강이죠. 이것들이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피부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외부 물질에 대해서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항체나 단백질 의약품 등 같은 고분자 물질들이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주사제로 투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사제 같은 경우에서 이제 경구 투여에 대해서 흡수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이제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체로 좀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듯이 생물학적 반감기가 짧아서 매우 자주 주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슐린 같은 경우에서 일반 제형 같은 게 하루에 한 번 투여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투여 방법이 필요하게 돼서 비경구 흡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어떤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의 양이 매우 클 경우에는 주사제로 투여하기는 어렵고 링거나 같이 점적 주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제 약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비경구 흡수 중에서 경구가 아닌, 그러니까 입으로 먹었지만 구강내에서 흡수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4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구강에 먼저 점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책의 44페이지 1-28에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보시는 것 같이 각화층, 과립세포, 유독세포, 기저세포 이렇게 큰 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편평상피세포라고 해서 여러 층에 납작한 모양의 상피세포입니다. 이것은 피부와 비슷한 구조이죠. 구강의 점막은 이게 아무래도 조금 피부와는 조금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연한 구조입니다. 특히 특징적으로 혈관이 많아서 절막 아래층에 큰 혈관망을 이루고 있어서 또한 또 림프관도 혈관과 비슷한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구강 내의 투여도 뭔가의 하나의 좀 다른 그런 장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45페이지 에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구강 점막에서의 흡수 같은 경우에서는 구강 점막에서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경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전신순환을 하게 됩니다. 즉 간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초회 통과를 회피하게 되고요. 표 1-14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4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약물이 구강 점막 적용 제제로 투여할 경우에 흡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 초회 통과를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위산, 소화효소 등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소화 효소 등의 그런 분해할 수 있는 산에 약한 약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강 안에 있으니까 안정 7.4 정도의 안정하게 유지되겠죠. 또한 경피 적용 제제보다는 크기를 아무래도 작게 할 수 있고 흡수 부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경피 제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게 만들다 보면은 흡수 촉진 일단은 피부층과 구강 점막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흡수 촉진제와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피부에서는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는 보통 잘 사용하지 않겠죠. 어쨌든 어떤 것들을 사용했을 때 그런 피부 자극이 그 점막층이지만 그래도 적용보다 좀 좁은 그런 구강이 좀 더 유리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피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구강 점막의 투과성이 크고 약물 저장고 기능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약물 저장고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면 피부층이 두껍고 각질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물이 좀 더 저류해서 약물이 저장고의 기능이 있어서 바로 흡수가 안 되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기간에 바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늦게까지 작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구강 점막의 투과성이 크고 약물 저장고 기능이 약해서 피부보다는 좀 더 빠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이런 효과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구강 점막의 투과성이 크기 때문에 고분자 약물을 피부보다는 흡수시키기 쉽고요. 그나마 개체 차이가 좀 적고 약효 발현 신속하며 지속적이고 제것이 약효과 신속히 사라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거의 비교했을 때 피부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를 화면을 보시면요. 투과성이 부위에 따라 다른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이것은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등에 붙이냐, 팔에 붙이냐, 허벅지에 붙이냐, 앞에 안쪽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각질화하지 않는 혀나 혀 아래나 뺨에서의 투과성은 높아요. 이것은 혀로 한번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부들부들한 면이 많죠. 그래서 딱딱하지 않은 것에서는 투과성이 높고 치욕, 그러니까 이빨이 있는 거기서는 이제 투과성이 매우 낮습니다. 치과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주사기를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피부에 투여하는 이런 그런 플라스틱 주사제가 아니라 쇠로 된 것들 되게 세게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치욕 자체에서는 이제 볼륨이 되게 적어요. 이빨 있고 잇몸이 있을 때 여기에서는 되게 들어가는 것도 적고 압력이 되게 커야지만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투하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설화정이나 아니면 구강정 이런 것들은 혀 아래나 뺨에 넣고 거기다 부착을 하거나 이런 등으로 이제 약물을 투여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약물들은 경구나 구강이나 아니면은 거의 모든 그 생체 내 투과는 일반적으로 수동 확산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pH 분배 가설이 중요하고요. 침의 pH는 6.5에서 7 정도로 되므로 이 정도 되는 pH를 갖고 있고요. 지용성이 높을수록 흡수가 증가하고 비인형이 주로 흡수된다. 이것도 거의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45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림 1-29 보시면은 로그 분배 개수, 흡탄, 0.1 HCl 이렇게 나와 있고 흡수되어 있죠. 그래서 비례하다시피 직세 지방산 같은 경우에 일단 지용성이 강할수록 흡수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동 확산도 하긴 하지만은 수동 담체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이나 글리신 같은 아미노산 등은 수동 담체가 있어서요. 요즘 어떤 제형들을 봤는데 광고도 하는 것 같아요. 글루타치온을 먹었을 때 이게 구강 필름정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구강 점막에서의 흡수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동 담체가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수동 확산보다 조금 더 좀 흡수가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과성이 위점막에 비해서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약이 단점이 있을 때 이런 점막에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하진 않고요. 그래서 위점각 점막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비교적 친수성이 높은 것 같은 경우에 흡수 촉진제를 또 별도로 첨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점막 제제로는 설화정, 박할정, 트로키제, 구강점막 부착제 등이 있고요.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설화정 같은 경우에서는 혀 아래 놓고 흡수가 빨라서 흡수가 매우 빨라서 신속하게 약물이 전신에 작용해야 되는 약물들, 즉 니트로글리세린 같이 협신 치료제 같은 경우에서는 빨리 작용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설화정으로 많이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고요. 박할정 같은 경우는 구강정이라고 해서 뺨 안쪽에 서서히 약물을 방출하게 되어서 국소 또는 이제 전신에 작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트로피제는 이제 빨아먹는 제형으로 사탕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좀 칼칼하다거나 프로폴리스 같은 것들, 건강기능식품으로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빨아먹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인두나 구강에서 구토작용하여서 구강에서 빨아먹는 제제를 이야기합니다. 구강점막 부착제 같은 경우는 HPC나 카보모 같은 코폴리머라고 해서 이것들이 이제 점막에 부착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강 점막에 붙여서 마찬가지로 구강 내에서 국소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몸 전체에 흡수돼서 전신작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책 46페이지서부터 47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직장에서의 흡수입니다. 직장 흡수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가깝게 생각하시는 옛날 어렸을 때 좌제의 해열제들 이걸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그림 1-30에 사람의 직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직장이 이게 고등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아주 곧지는 않아요. 보시면 직장 발부 도 있고 항문 발부도 있는데 약간 좀 꼬불꼬불한 모양인데 비교적 좀 곧습니다. 그래서 S결장에서부터 항문 대장의 X결장 끝에서부터 항문까지 한 20cm 정도의 고등 부분, 비교적 고등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긴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막 저항이 소장보다는 크고 세포 간의 접합이 더 치밀해서 치밀함으로 이것에 인해서 이제 약물 흡수가 그렇게 유리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분자량 자체인 것도 좀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면적 자체도 넓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 같은 외액으로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구강이나 항문이나 그 우리 생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외강이잖아요. 그 내강은 외강이면 외부에 가까울수록 이쪽이나 점막이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막이다 보니까 마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외부에 있는 물질들을 물리적으로 좀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그래서 점액분비 세포가 많아서 아무래도 여기서 어떤 걸 넣었을 때 이것이 한 곳에 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성질이 좀 있겠죠. 또한 점액이 많기 때문에 약물이 여기 녹았을 때 어떤 것도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 것들도 좀 더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 점맥은 근데 특징적인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게 초회 통과 효과가 있고 염려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복막 전반부, 직장 팽대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정도에서 복막 전반부 쪽에 있는 것들이 상부, 직장 팽대부, 한 중부로 대충 보시면은 상중 하에 따라서 혈관이 좀 이렇게 분포되는 거 다릅니다. 그 상부에 있는 직장 같은 경우 정맥은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간문맥을 간다는 것은 대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토종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혈관에 같이 들어가서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하부 직장 정맥, 그 하부에 있는 직장의 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통과하지 않고 심장에서 바로 전신으로 순환하게 되는 이런 경로를 하기 때문에 직장 하부에 좀 더 이렇게 약물을 좀 더 부착을 시켜서 조금 더 오래 하게 되면 전신으로 그러니까 초회 통과가 없이 함으로 약간의 생체 이용률이 좀 더 증가하는 경향이 되겠죠.
직장 점막의 특징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장보다 이제 저항이 크고 세포 간의 접합이 더 치밀해서 그 이온들의 아니면은 어떤 그 지용성이 낮은 물질들의 흡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이온의 능동수성과 물의 흡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동 확산에 의해서 많이 이제 약물들이 이동하게 되겠고, 그 아까 말했던 점액 분비 세포가 많다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폴로이드 볼륨 같은 경우에서 1에서 3ml 정도고 pH는 7에서 8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용성 약물들이 많이 흡수가 잘 됩니다. 소장에서는 침입성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흡수가 감소하는데 결장은 소장보다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48페이지에 그림 1-32에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옥타놀의 분배 개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용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소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이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결장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용성이 아주 높은 약물 같은 경우에서는 소장에서의 투여보다는 결장에서의 투여가 역전되는 것이 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용성이 아주 높은 약물은 결장으로, 즉 좌제로 투여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48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1-32를 살펴봤고요. 1-31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설파제의 흡수도 상수와 pH 관계를 했는데 지용성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흡수 속도 상수가 설프 이속산울과 설파 피리딘 좀 차이가 있게 나타나게 되고요. 설프 이속사솔의 로그피는 한 1.14고 설파 피리딘은 로그피가 0.35 정도 됩니다. 지용성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이제 설파피리딘이 좀 더 흡수가 적응하게 되고, 그 pH 의존적으로 pH 분배가서 직장에서도 pH 분배가서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33 같은 경우에서는 좌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직장 투여에서는 이제 그런 약물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좌제 용출에 따라서 흡수 속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출이 조금 빠를수록 좀 좋고요. 그러니까 좌제 중에서도 그 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일반적인 좌제보다도 용액으로 직장에서 주입하는 편이 흡수가 좋다. 그런 의미에서 중공좌제나 액상좌제의 흡수율이 종래의 방고형 좌제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중공좌제, 좌제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좌제에서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설명 조금 더 해드릴게요. 중공좌제 같은 경우는 할로우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좌제, 여기다 이제 약물 투여해서 분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중공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34를 보시면요, 페이지 49페이지고요. 프로프라놀이 같은 경우에서는 초회 통과가 매우 간에서 이제 간에서 어떤 것, 뭐 대사나 아니면 흡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프라놀 같이 그런 약물 같은 게 공급 투여보다는 직장 내 투여가 훨씬 더 생체 이용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생체 이용률이 높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생체 이용이 적당한 정도의 생체 이용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것에 대해 적당한 수준의 양을 투여하면 됩니다. 적당한 수준의 용량과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효과만 나타나면 돼요. 부작용은 적고요. 적당한 생체 이용률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체 이용률이 무조건 높다, 무조건 적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약이 잘 만들어졌는데 생체 이용률이 매우 낮아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을 놀리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사실 프로프라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구 투여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용량이 좀 더 줄어들거나 보건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구강이 제일 편하죠. 보통 이게 경구로 투여하는 것이 편하지 좌제를 사용한다거나 주사를 맞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을 매일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사를 놓는 게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을 또 가기도 어렵고 비용 발생도 있고 또 감염의 우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경구 투여가 아무래도 계속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경구 투여로 이제 불충분한 것들, 그러니까 약물도 그렇고 약물 자체 특성도 그렇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것을 경로로 계속하게 되고 약물 특성에 따라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방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기제로부터 약물 방출성, 기제, 지질층 약물 분배성, 체류 시간 등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자재의 기제가 용출에다 흡수 조절이 가능하고 자재의 용출이 높을수록 흡수가 좀 더 빠른다는 이야기고요. 기제로도 아무 방출성, 뭐 분배성, 네, 이런 것, 체류 시간 등 이런 것들은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자재보다 용량으로 주입한 흡수가 좋고 좌제 투여 같은 경우에서 1-35 같이 보시면은 먼저 약물이 용해를 합니다. 전액에 장애에서 용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기제가 뭐 바셀린이 이런 거 보면서 치료해서 녹거나 폴리머 종류에 따라서 PEG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종류는 상온에서는 그냥 고체형인데 그 체온에 올라가면 이제 용융이 되거든요. 녹아서 이제 약물이 방출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출된 것이 이제 직장 조직으로 분배가 되고 분배된 것이 세포 내에서 이제 세포에서 모세혈관 확산을 통해서 이제 혈액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50페이지에 그림 1-36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36에 그 약간 3D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마이그레이션 디스턴스라고 해서 먼저 이 축 보시면 이렇게 이게 X 이게 Y축이라고 설명을 제가 기준을 원래 이게 그러니까 설명 다시 드릴게요. 헷갈렸어요. 이게 Y축, 이게 X축, 이걸 Z축이라고 한다면은 X축에서 Y축, 죄송합니다. Y축, 이게 X축. 지울게요. Y축으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디스턴스라고 해서 정말 부차성을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직장 상부보다 직장 하부에 좀 더 오래 있게 하면은 보신 것처럼 좀 더 높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낮죠. 그 거리가 이제 이동 거리가 길면 길수록 직장 하부에 붙였는데 상부로 얘가 밀려 올라가면은 이쪽에 있는 애들보다 이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하부에 오래 있는 정착제들 정착성이 높은 것들이 이제 흡수가 높게 되고요. 점착이 오래될수록 이제 증가되고 있고, 무코스 어드헤스 포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X축입니다. 그 Z축이 이제 흡수되는 몸에 있는 AUC가 정도가 흡수량이거든요. 흡수량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X축에 뮤코 어드헤시브 포스, 그러니까 점액 부착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낮으면 이게 그 이동하는 거리가 높아서 점액 직장 상부로 간다거나 뭐 빠져나간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낮고 점액에 좀 잘 붙어 있는 어느 정도 힘이 되면 될수록 특히 여기서는 이제 이 범위 내에서는 강하면 강할수록 점액 부착이 많이 될수록 AUC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1-37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흡수 촉진제를 넣었을 때 그런 펩티드 약물의 투여를 이제 이 자체가 직장 자체가 이제 단백분해 효소에 의한 활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래 흡수하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질이, 그러니까 속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일 뿐이지 이 안에서 무슨 뭐 영양분 흡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껏해야 무기염류나 물 같은 것을 흡수하는 정도만 있고 어떤 것들은 뭐 분해할 염려도 없고 단지 점액이 좀 많아서 외부의 것들이 좀 안 들어오게 면역 좀 작용을 좀 더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약물 투여는 일반적으로 되진 않는 그런 점막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 촉진제를 사용해서 이 점막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한다든지 그런 세포 간의 결합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직장 투과를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디움 카페이트를 첨가를 시키면은 근육 주사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흡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페이지 51페이지 표 1-15 보시면 흡수면에서 직장의 소장과 다른 점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비해서 단백분의 활성이 낮고 그래서 펩티드 약물의
적용할 수 있으며 제재 이동에 대한 약물 희석 정도를 이제 부착제를 좀 더 써서 알 수 있고 흡수 촉진제를 써서 이제 구조 점막에 적용할 수 있으며 뭐 아래 내용도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하고 그래서 초장 점막에 비해서 흡수 촉진제가 좀 더 잘 듣고 초장 점막 같은 경우에서 안쪽에 있고 그 아무래도 pH 변화나 효소가 많기 때문에 자극적인 게 이제 촉진제를 넣게 되면 그 위장관 전체에 자극이 오게 되는데 직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부위만 자극을 하고 연동운동 때문에 아래로만 내려가지 위로 올라가지는 잘 않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 있기 때문에 촉진제에 대해서 오픈 감수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직장 하부로 흡수된 약물이 이게 좀 많이 중요한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간 초의 통과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돼 있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일단은 초장에 비해서 세포 관계 더 치밀해서 이제 좀 더 분자량이 작은 약물이 투여가 가능하지 큰 약물들은 어렵고요. 표면적이 아무래도 육모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직선형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작고 점액이 많이 분비되고 따라서 흡수가 느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점막 흡수예요. 비점막 흡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점막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코에서의 흡수를 이야기합니다. 비강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1-38, 즉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전정, 그러니까 콧구멍, 호흡부, 취부,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기관, 이게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부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뭐 스프레이나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호흡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이렇게 세포 그런 장벽간의 기능은 낮지만은 아무래도 코 내에서 좀 이렇게 습기나 온도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혈관계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흡수가 어려운 친수성 펩타이드류에 적합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합하다는 것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경구보다 좀 낫다 이 얘기지.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나 비점막 흡수 촉진제를 같이 써야 합니다. 언제나 그 소화 효소 촉진제와 그 흡수 촉진제를 같이 써야지 제형 개발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재 개발. 같은 약물을 그냥 먹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효소를 억제시키거나 이 점막층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조금 더 좀 수월하게, 그나마 수월하게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51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치메로살, EDTA, 염화벤자포늄, 중수지방산염과 비점막 흡수 촉진제, 소듐 글리코코레이트, 소듐 타우로 24, 25조 저쪽 그다음에 사이클로덱스트린 이런 게 많이 쓰겠죠. EDTA나 사이클로덱스트린이 거의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물질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유지 호르몬, 인슐린 등의 기타 펩타이드 호르몬의 약물 흡수 개선에 폭넓게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마찬가지로 분해 요소와 점막 흡수 촉진제를 사용해서 펩타이드류가 좀 흡수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점막의 흡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직접 전신 순환계를 이행해서 초회 통과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분무제를 주로 만들고 튜브 같은 경우에서는 이쪽 위쪽에 냄새를 하는 그런 모은 기관에서는 바로 뇌 CSF로 이동되게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했을 때 계면활성제를 넣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예시가 50페이지, 53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그렇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 뇌 CSF로 들어가서 비브비를 위에 통과해서 또 우리가 시판되고 있는 것은 칼시토닌을 함유한 그런 골다공증 치료제 비타민 D의 흡수를 늘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다른 책을 조금 합친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사실 좀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점막 흡수하기 전에 원래는 다른 책에서는 이제 폐흡수로 바로 나오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서는
좀 따로 되는데 많이 쓰는 걸 위주로 주로 앞에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경구 흡수 다음에 폐 흡수는 먼저 코로 들어왔으니까 바로 폐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비강 흡수를 한다고 해도 폐로 이제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호흡을 하다 보니까 숨을 참지 않는 이상 수의 경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은 에어로솔을 이용해서 마취제와 천신약 등을 이제 폐흡수를 하는데 그냥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구강을 통해서 하게 되죠. 비흡수 같은 경우는 코로 바로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거지만 폐흡수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들어가는 그 호흡 경로는 조금 비슷하지만 같지만은 이제 이것들은 이제 폐흡수를 하는 것들은 에어로솔을 사용했을 때는 보통은 전신 구강으로 좀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폐로 들어가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폐 자체가 많은 혈관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표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폐성, 피세포와 호흡길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있고요. 그림 1-51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비강으로 통해서 이제 약물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 보시면 입자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에서 들어가는 정도는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일 경우에 입자광이 작아질수록 좀 더 폐포로 가까워지게 되고요. 0.5에서 2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가야지 그 범위에 있어야지 폐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포에서 집착도 마찬가지로 공기 약학경, 즉 사이즈가 작을수록 폐포로 좀 더 부착이 좀 더 가능하고요. 그래서 흡수, 아까 말씀드렸던 흡수 표면적이 폐 같은 경우에 커서 약물이 쉽게 혈류로 흡수되는 그래서 초유형 통과가 회피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용성이 높아야 흡수가 잘 되겠죠. 주로 단순 확산이 가능하고 세공이 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흡수되지 않는 것도 또 이제 흡수가 가능하죠. 가장 중요한 건 입자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고 이것은 제재학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죠. 65페이지 내용은 네블라이저, MDI, DPI 등의 장치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게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피부 경피 흡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경피 흡수도 우리가 전에 그 3학년 때 수업에서 배웠었죠. 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 1-43의 피부 조직 모식도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오른쪽에 그림의 오른쪽에 면에 써 있죠. 이 순서로 되어 있고요. pH가 피부 겉에서는 pH 4.2에서 5.6으로 조금 약간 산성입니다. 점차 중심에 가까울수록 체액의 pH는 7.4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가장 피부 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표피층에 있는 각질층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많은 장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각질을 연화시키는 연화제나 아니면 어떤 걸 썼을 때 이제 경피 흡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피부 구조는 자체적으로는 원래는 보호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도 하나의 장기로 보는 이제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물질을 침입하는 제1차 기관이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보호가 되는 피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땀을 통하는 배설도 생각보다 아주 적지는 않거든요. 땀 자체가 또 생리적으로 역할을 체온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한토화 3법이라고 해서 처음에 외사가 들어왔을 때 땀으로 많이 빼는 것들도 작용하죠. 피부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보통은 약간 면역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외부 물질이 몸에 안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흡수가 용이하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이유가 각질층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표피층 다음에는 진피, 피하 조직 이런 것이 있는데 신체 부위에 따라 이 두께와 넓이가 다릅니다. 보통 이제 안쪽 배 쪽에서 보면 이게 좀 연하죠. 뭐 얼굴 같은 경우와 피부와 팔 피부와 다리 피부가 다 다르죠. 또 각질이 많은 발바닥 같은 경우도 다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붙이는 부위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많이 사용하는 건 파스제나 이런 것처럼 피부나 근육에 국소작용을 하는 이제 항엽지 약물을 투여하는 건데요. 항엽지 약물 같은 경우는 분자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약간의 자극만 하면 메토나 캄파 같은 것만 넣어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뭐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물들은 잘 들어가고 어떤 약물은 잘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잘 안 들어간 약물들을 할 때, 니코틴, 부프로핀, 부프레노르핀, 리바스티그민인데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이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저 못하네요. 54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경표수 개발되어 있다. 리바스티그민, 펜타닐, 톨로부테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 못합니다. 리바스티그민입니다. 로티고틴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로티고틴도 그렇고 이것도 되게 피부 자극이 있으면 센 약물들이거든요. 자체가 좀 피부 자극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분장이 작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됩니다. 즉 여기서 쓰는 경피흡수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경피흡수제를 제한적인데 또 다른 걸로 하고 싶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흡수 촉진제나 단백질 분해 억제제 이런 것들 다 넣는 이유가 아주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거고 피부는 좀 더 많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페이지 54페이지 피부의 구조 흡수 경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 얘기를 하면 전에 했던 것들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피부에서 흡수는 이제 주로 각질층 통과가 목표고요. 세포내 또는 세포 간극을 통해서 흡수되는데 세포 간극에서는 이제 좀 특이적인 게 모공이나 땀샘 등 흡수가 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게 조금 더 특이적이죠.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따라서 이제 물에 잘 녹는 것들이 용매견임 효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피흡수를 지배하는 요인은 55페이지 아래쪽에 있고요. 약물의 물리학적 성질, 피부 상태 및 질환 상태, 경피흡수제를 어떤 걸 사용했냐 말듯이 이제 각층의 배려 기능을 약화하는 어떤 경피흡수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경피흡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57페이지 표 1-16 보시면 경피흡수 촉진제 종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수용성 유기용매로 피부의 중에 이제 용해도를 높이는 것들, 보습연화제, 디프로톤 용매, 계면활성제, 신규 촉진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질과 지질 단백을 추출한 것이 각질층의 결합소에 치환돼서 각질층이 고차구슬 느슨하게 하는 비프로톤 용매처럼 각질층의 지질에 대해 작용하여서 이제 몸에 잘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경피흡수를 개선하는 방법은 기제를 선택하거나 흡수 촉진제를 쓰거나 아이온 프레시스라고 해서 이런 전기적인 충격,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격을 전기작인 거죠. 이온이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전기작용이든지 물리적인 충격을 주거나 프로토그래프 값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 약제학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경피흡수 제어도 마찬가지로 피부 투과성이 높은 약물의 속도를 조절하는 오히려 이건 반대예요. 피부 투과 수정이 너무 좋아서 일반적으로 너무 잘 들어가니까는 페이지 59페이지 피부 투과성이 높은 약물에서 스코폴라민, 니트로글리세린, 크로니딘, 에스트라디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막을 넣어서 약물을 좀 일정하게 이 속도를 멈출 속도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피부에 일정하게 접할 수 있게 피부에 접한 것들이 생체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왔던 뭐 마이크로리들이나 아니면 아이온시스나 뭐 이온토포레시스 막 제어형, 매트리스 제어형 이 내용들은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경고 다음에 많이 쓰는 내용이죠. 주사는 이제 페이지 61페이지고요. 주사는 소화관 점막이나 피부 같은 지표면의 베리어를 통해서 이런 흡수와 달리 몸 밖으로부터 몸 안으로 바람을 찔러 직접 몸에 주입하는 투여 방법으로 흡수 과정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서는 참고로 인트라 그 책에서는 1. 각종 주사 방법의 특징이라고 중간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EV의 명칭에 따라 정맥한 다음에 인트라 시너스라서 했는데 시너스가 아니라 비너스입니다. IV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인트라 비너스는 저도 오타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책에도 나오는 보면은 가끔씩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트라 비너스 이건 많이 쓰는 용도 중요한 용어니까 인트라 비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동맥 주사, 근육 주사, 피내 주사, 척수형 주사, 복강 주사, 관절감 주사 이렇게 있는데 정맥 주사부터 동맥 주사까지는 이제 흡수가 없는 상태고 근육 주사부터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흡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V, 그다음에 IM, 근육 주사, 피하 주사, PO는 이제 경구 투여인데요. 그 가장 빠른 것은 이제 정맥을 투여한 0시간, 그러니까 0시간의 최고 농도가 되는 C0가 네, 이 부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높을 때 이렇게 쭉 가다 쭉 가장 흡수가 높고 그다음에 근육주사 그다음에 높고 그다음에 pH 주사가 높고 층에 따라서 당연한 얘기죠. 이 층이 있으면은 정밀주사는 바로 뚫리니까 가장 빠르고 근육주사는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빠르고 pH는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조금 더 느리고 이런 수준입니다. 경고 투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점막을 바로 배 내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더 느리고 지속적으로 AUC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내 P와 근육류 복강주의 흡수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주사의 용제에 따라서 주사의 용량에 따라서 약액의 pH와 삼투압에 따라서 이제 흡수가 정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약물의 용량과 용해도 일반적으로 1차 흡수가 되는데요. 1차 속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약물을 투여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대사 속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그것들 1차라고 이야기하고요. 농도나 시간으로 보시면 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는 1차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요. 0차 같은 경우에서는 대사 속도나 농도가 상관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변화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농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CT 그래프 1차 반응식은 보통 이렇게 IV 투여 같은 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쉽게 하기 위해서 로그로 변환시켜서 직선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주로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얘기가 뭐 수학적인 내용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사실 그 모든 모델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익스포넨셜 그래프는 사실 어렵죠. 우리가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로그로 바꿔서 직선형으로 바꿔서 기울기와 절편을 알아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너무 옛날인 것 같은데 그 다 손으로 계산하거나 계산기도 조금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것들이 거의 이런 내용들이 개발됐을 때는 50년대가 거의 많죠. 90년대나 그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나 20세기 그 초중에 엄청 많이 개발이 발견된 건 내용들이 많습니다. 약제학이든지 뭐 약동학이든지 이런 모든 거의 내용들이 그 시대에 개발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이 되게 손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익스포넨셜이고 뭐 그냥 컴퓨터 돌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다시 식을 변화시켜서 좀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든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는 직관적으로 아니면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설명이 뒷부분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있는 어떤 현상을 또 우리가 알기 쉽게 그래프로 바꾸는데 1차선 그래프로, 그러니까 직선형 그래프로 바꿔서 우리가 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분자 자체의 친수, 친유성 밸런스가 이제 이것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소화감보다는 영향이 덜지만은 친수성 약물 같은 흡수가 빠른 경우가 또 있지만은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밸런스에 또 따라서도 좀 이렇게 흡수 정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부에 좀 더 저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경우마다 다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근육에 했을 때 근육이 좀 더 친화성 있는 것은 오래 있고 지용성이 너무 크다 보면 여기 달라붙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또 너무 없으면 안에 친수가 너무 크면 너무 좀 덜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친수 약물도 흡수가 빠른 경우가 있다. 완전히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무조건 친수 친유성 밸런스가 적당한 것이 좋은데 분자량에 따라 약물 자체 특성에 따라 뭐 아이온 페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쓸 수밖에 없고요. 분자량도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흡수가 느려지고 주로 높았을 때는 림프의 흡수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이 주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흡수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게 흡수보다는 분포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흡수되는 과정이 분포의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흡수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 말이 조금 이게 좀 겹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흡수, 복강주의 흡수인데 PK에서 흡수는 또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혈관에 안 들어가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약간 좀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여기서 말하는 흡수는 이제 그 혈관까지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의
것들 흡수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혈관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세포로 들어가고요. 혈관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몸에 돌아가는 것이 분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도 이 작은 거에서 보면 이 안에서는 세포 하나에서 흡수가 되고 또 이 세포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것이 또 분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데 분포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단백질의 어떤 것에 결합하냐, 근육이 마이오신과 액틴이 많으니까 마이오신과 액틴에 결합하는 그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느리게 흡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서 약물 저장고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또 책에서는 조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더 깊게 드리는 것들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에 근육주사, 진피주사, 기타주사 이것도 사실 제시하게서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제로부터 흡수를 지배하는 요인의 표 1-18, 62페이지 보시면은 주사제충 요인, 약물 분계 요인, 약물 추계 요인, 생체 관계 요인, 생체층 요인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 더 헷갈리는 게 여기 내용이 사실 이게 책의 내용이 조금 잘 안 맞는 거는 있는데 일단은 책의 내용을 가장 가깝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게 해볼게요. 생체 측 요인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혈류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류 속도가 어떤 약물일 때 영향을 미치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여 과정에서 약물이 소실되는 때, 그러니까 피내 피하 근육 복강 주사에서 흡수될 때 투여 과정 중에서 약물이 소실이 조금씩 되겠죠. 그때 약물이 소실되는 정도를 CL이라고 합시다. 정확한 클리어런스, 이거 클리어런스라고 하는데 클리어런스는 약물의 소실 속도를 약물 혈중 농도로 나눈 건데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는 단순하게 약물 소실되는 정도를 클리어런스라고 할게요. 만약에 혈류 속도는 여기서 Q입니다. 혈류 속도가 약물이 제거되는 속도보다 클리어런스보다 느릴 경우에는 약물의 제거는 혈류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은 웰스테어드 모델이라고 해서 하나의 몸을 잘 순환되는 개로 보고 이것이 약물이 들어가고 약물이 나간 때 그 속도와 그다음에 여기서 대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것들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총 나가는 없어진 정도는 그 약물 속도 아니 약물의 그 혈류 속도 곱하기 Q 플러스 FU는 뭐냐면 언바운드 프랙션이라고 해서 그 비이온형 약물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CL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혈관이 있죠. 혈관 나가는 것은 혈관까지 올 때,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거는 속도 곱하기 여기서 인트는 클리어런스라고 해서 이 내부에서 사라지는 정도를 또 이야기합니다. 효소나 어떤 것들인데 여기서는 여기서 이걸 넣어서 약간 좀 헷갈리는데 이제 말이 좀 반복되는데 보통은 헤파틱 클리어런스에서 간대사나 조직에서의 대사를 할 때 이 식을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는 피부 투여했을 때 이 식을 갖고 왔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것을 맞춰서 설명하면 이 인테지 클리어런스라서 뭐 어떤 세포나 어떤 걸 했을 때 자체적인 또 대사율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사가 아니라 이 안에 대사된 것은 Q 플러스 CL, 그 F, 비이온형이라는 이용을 뺐을 때 얘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은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Q가 CL보다 작다면은 작다면은 CL이 엄청 크므로 이게 엄청 크다고 그러니까 리미트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CL이 너무 크니까 Q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L과 CL이 없어지니까 이 전체적인 나가는 것은 Q에 비례하게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Q가 너무 크면은 Q가 너무 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Q밖에 안 남겠죠. Q가 남고 CL은 없어지고 Q에 곱하기 Q분의 CL 곱하기 Q니까 Q가 없어지고 이제 CL. 그러니까 이 전체는 이 약물이 중간에 제거되는 것에 비례해서 없어진다. 혈류 속도는 상관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 식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걸 얘기를 드리자니까 조금 더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거와 같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클리어런스는 이제 보통 속도 곱하기 혈류 속도 곱하기 익스트레션 레이쇼라고 해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소실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익스트레션 레이쇼입니다.
그리고 보통 흡수되는 정도는 대사된 것을 빼서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러니까 100%일 때예요. 100%에서 80%를 뺀 거 흡수되는 정도 F가 0.2. 이 바이오 어베일리티입니다. 생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가져왔고요. 뒷부분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음 페이지 이제 폐에 대해서 흡수가 했고 이제 폐에 대한 흡수까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눈으로부터 흡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저만제 할 때 배웠었죠. 저만제 할 때 배웠었고 이 아래 제가 가져온 이 아랫 부분의 내용들이 그때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수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내용들은 뭐 눈의 구조는 그림 1-53에 보시는 것 같이 결막낭, 결막, 각막, 결막, 심부조직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막하고 결막, 심부조직 결막은 아니죠. 좀 애매한데 어느 부분은 눈 아니고 어느 부분은 눈을 감싼 안구의 구조죠. 그래서 여기 통과되는 것이 이제 결막을 통해서 이제 하는 부위가 하나가 있고 각막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안구를 지나서 하는데 사실 안구를 통해서는 흡수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각막 같은 건 상피세포니까 이것은 이제 지용성이고 실질층, 그러니까 각막 같은 경우는 상피세포와 실질층, 각막 내피등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체가 이제 지용성이 잘 통하는 층이 있고, 그럼 지용성이 제한적인 층이 있고, 그래서 지용성과 친수성이 적절하게 거진 것들이 안구에 투여가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상분의 눈 밖으로 소실되는 얘기는 안와에 안구가 있으면 여기 안에 이성분에서 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볼륨이 작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점조제 사용과 리포솜 등으로 억지로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일로 들어가게 많이 만들겠죠, 보통은. 사실 안구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로 찌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각막 상피세포에는 콜린 에스테레아제라고 해서 콜린 에스테레아제에 의해서 약물 분해하기 때문에 프로드러그도 개발이 가능하고 있고 보통 이 특징적인 것이 뭐 단백결합도 하고 논문에서 단백결합도 하고 있고 또 리소자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대사도 일어나고 있으며 계속적인 누액이 배출되고 있어서 이제 눈 밖으로 소실되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 볼륨이 매우 적어서 흡수된 방울이 매우 적어서 부착형에 있는 제품이 뭐 오큐서트 같은 것들이 개발된 바 있다 여기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제작 시간에 다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흡수에 대한 파트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은 이제 제형 변화에 대한 흡수 변화 이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일단은 1장 흡수를 상당히 3시간 중에서 할 수 했고요. 그게 조금 책의 내용보다는 그 이것저것 그 책의 내용이 되게 압축을 많이 해서 좀 그런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형 변화에 대한 흡수 변화도 조금 이게 내용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첫 부분 첫 파트 같은 경우는 제지학 파트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약전 다음 학기에 배우실 대한약전 나올 내용들이고 또 역시 용출 시험이나 흡수나 이것들은 사실 생물약학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작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그다음에 약전에서 앞으로 할 내용이기 때문에 앞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7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0페이지 넘어서 이제 87페이지 8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CS 클래스라고 해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었죠. 이제 87페이지입니다. BCS 클래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물질을 보면 체내 흡수가 잘 되냐 안 되냐를 좀 이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좀 알아보기 쉽겠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건데 약물의 투과와 그다음에 솔루빌리티가 그 흡수 용출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건 그냥 점막 투과라고 할게요. 점막 투과 물에 잘 녹는지 안 녹는지 물에 대한 용해도. 그래서 그 점막 투과도 잘하고 용해도 높은 약물은 클래스 1. 그 다음에 용해도는 낮지만은 그 점막 투과를 되게 잘하는 거는 클래스 2. 반대로
물에 대한 용해도는 높지만 점막수가 낮은 것은 클래스 3. 그다음에 클래스 4는 둘 다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군, 2군, 3군, 4군 해서 IV, IVC라고 해서 인비트로, 인비보,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몇 번씩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생체 내에서 그것의 반응을 예측하게 됩니다.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클래스 1이라고 해도 거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론상 클래스 1은 맞는다. 클래스 1은 많이 맞죠. 클래스 1은 많이 맞고,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맞고요. 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일단 바이오 웨이브라고 해서 이걸 클래스 1 약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 면제되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 약물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개발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클래스 2 같은 경우에 용출이 이제 약물 속도를 많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클래스 2가 제일 잘 맞죠. 클래스 2 같은 경우에서는 약물 용출이 이렇게 이게 느린 거고 이게 빠른 거라면 이것에 따라 약물에 대한 흡수도 이게 좀 그림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할게요. 용출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빠른 거고 하나는 느리게 돼요. 만약에 둘 다 마지막 100% 만나겠죠. 그럴 때는 흡수 자체도 용출이 빠른 거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용출이 느린 것은 느려지는 이렇게 코릴레이션 관계가 나는 게 IV, IVC고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관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클래스 1, 2만 IV, IVC라고요. 3, 4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IV, IVC를 할 때 용출 시험을 통해서 앞부분에 제가 수업하지 않았던 용출 시험을 할 때 그걸 바탕할 때 IVIBC고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실험을 조합해서 IVIBC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용어인 거지. IVIBC. 용어일 뿐인 거지. 뭐 이것을 꼭 무조건 뭐 이걸 용출로만 맞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용출을 할 때는 아무래도 클래스 2가 제일 IVIBC 할 땐 적합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BCS 클래스의 의약품 개발했을 때는 1군, 2군의 경우에서는 서방성 제품 개발하는 적합한 후보군이 무슨 얘기냐면 서방성 제품을 개발할 때 IVIVC를 그러니까 서방성이라고 말하면 용출이 느려지는 패턴을 그러니까 빠른 것을 느리게 만들면서 이것이 체내에 좀 더 오래 이런 식으로 좀 더 지속 시간이 길게 그러니까 하루 3번 먹을 것을 하루 1번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지속시 길어져야 되겠지. 하루 3번이고 3번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먹어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농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제형의 서방성 제제죠. 그때 이제 용출을 바꿨을 때 임상 시험을 한 번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IVIBC가 잘 되는 클래스 1, 2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이 용출만 가령한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건 잘 녹고 잘 투하하는데 이거는 약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약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는 그 문제 소지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굳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제가 뭐 안 만들 것 같다 막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새로 개발한 입장에서 얘기고 현재까지 나왔던 그 약물들을 제네릭으로 개발할 때 임상 시험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생물학적 동등 시험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용출로만 충분히 다 진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9페이지에서 IVIBC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3에서 뭐 FDA가 IVIBC 적용에 의한 분류 체계에서 뭐 경구용 속방출 제제는 BCS 클래스 1은 생동 시험 면제고 서방성 세제 같은 경우에서는 IVIBC를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FDA 가이던스에서는 IVIBC 수준을 뭐 이렇게 나는데 이게 아니라 3단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4단계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레벨 1, 2, 3이거든요. 사실 그냥 다른 방법이에요. 레벨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따로따로 다른 방법이에요. 레벨 A 방법, 레벨 B, 레벨 C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벨 A 방법 빼고는 B, C는 거의 안 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근데 레벨 A 방법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용출이 빠른데 이걸로 이렇게 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A부터 A, B, C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용출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걸 두 개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용출이고 이게 pK 결과가 정말 동등성이 아니라 농도 시간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했을 때 약을 먹은 다음에 혈액을 채취해서 그 농도를 재는 그래프를 이걸 맞춘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용어를 쓰지 말고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것에 맞춰서 흡수율을 계산을 해줘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서 이 IVC 할 때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ABC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출에 따라서 시간을 그 체내 혈중 농도를 그래프를 예측을 하는 시간에 따라서 가는 1대1로 맞추는 시간에 따라서 좀 어렵죠?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시가 정확히 없었는데 60분 동안 들어갔을 때 용출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6시간 있을 때 얘가 보통 대부분 클래스 1이나 3 그리고 대사가 잘 안 되는 약물을 했을 때 이 60분 동안에 이 용출에 따라서 이게 흡수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정확하게 얘로 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하면. 그게 A 방법이고요. B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말이 되게 긴데 MDT, MDR 이렇게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약물의 양 전체 양 그러니까 이게 100%일 때 약물의 양이 있겠죠. 10mg이 있으면 10mg을 이 시간대에 이 10mg 나올 때 뭐 10초에 이렇게 나오는 것과 용출이 실험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30mg이 있는데 이것과 이 실험을 각각 했을 때 여기 얘가 AUC 얘가 약물의 몸에 다 들어있는 양이 아니면 MD 여기서는 MDT, MRT로 했죠. 그러니까 용출 이 10g 다 나오는 양 이 걸리는 시간하고 그러니까 그 양과 그다음에 얘가 체내 유지 시간이라고 해서 여기 전체 양에서 시간을 그냥 곱한 것 뿐이거든요. 그냥 어떤 수학적을 썼을 때 그 전체 양.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험을 했을 때 그 용출 실험을 했을 때 전체 양과 임상 시험을 했을 때 전체 그 혈중에 있는 양이 어떻게 비례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B는 C는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 전체 양,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건 전체 양으로 본다면 이거는 한 포인트만 그 PK 파라미터 여기서는 보통은 여기서 보면 Cmax라고 해서 가장 높은 거 Cmax, AUC라고 해서 이것의 넓이 두 가지를 보는데 어떤 포인트를 했을 때 얘가 90% 되는 거였을 때 어떤 시간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 어떤 애는 뭐 90%가 좀 더 늦게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때 얘에서 Cmax가 있고 얘에서 AUC가 있고 얘에서 Cmax가 있고 이게 AU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K 파라미터가 각각 다른 건데 이것에 따라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랑 C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초기일 경우에 쓰는 방법이지 사실 IBC 할 때 잘 맞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 A가 그나마 좀 맞고 좀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BC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만 아시면 되는데 좀 제가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동영상 수업이 좀 이게 좀 안 좋긴 하네요. 어쨌든 뭐 수업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체내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 나머지 시간 조금 더 힘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분포라고 이야기한 거라서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렇게 딱딱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라는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딱딱 나눠서 할 수는 없어요. 행차라는 거 조직 자체가 특히 세포 간의 그런 세포 간 유기적인 그 관계에서 이게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고 대사되고 뭐 배설되는 거지 뭐 그냥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따로따로 이렇게 딱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체내 분포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면요. 분포는 약물이 혈액 중으로부터 조직으로 이동되고 흡수 이동되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흡수를 거친 약물이 작용부에 도달하는 과정을 또 이야기합니다. 조금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약물이 혈액 중으로 들어온 다음에 흡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모세혈관, 그 동맥을 보통 그 결국 세포로 들어가는 모세혈관으로 가겠죠. 아니면 뭐 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표면적이 넓은 곳에서 이제 세포로 들어갈 때, 즉 작용 부위를 거치는 과정, 이것을 체내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분포하는 팩터는 뭐냐면은 혈관이나 림프관,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장벽들, 뭐 상피세포나 그리고 상피세포 이전에 어떤 기저막들, BBB나 사실 상피세포를 통해서도 이렇게 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보시는 뭐 내척수 관문이나 그다음에 태반 같은 관문들, 그리고 세포입니다. 간단하게 작용 부위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혈관이 있고, 혈액만 얘기할게요. 혈관이 얘를 통과하면서 작용 부위에 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포에서 다룬 내용은 조직 분포, 림프 이행, 뇌로 약물 이행, 태아로 이행, 지방 조직으로의 분포, 이렇게 책은 다루고 있어요. 조직 분포에서 중요한 개념은 혈류량, 그다음에 조직에 있는 아니면 혈장에 있는 단백질과의 결합, 그리고 이건 그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분포용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림프 이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사실 면역 질환 쪽인 거예요. 염증이나 암전이 같은 림프계로 약물이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에 림프 이행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는 거고요. 보통 고분자나 아니면 요즘 개발된 항체 같은 고분자 예로 이런 것들은 이행이 요구될 경우에, 아니면 특별한 물질들, 뭐 이전 설명드렸던 흡수에서 설명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 림프관을 이행하는 지용성이 아주 큰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뇌나 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막들이 있어가지고 친수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용성에 가까운 약물들이 좀 통과를 못한 경향이 있겠죠. 분장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은 신경을 보호하거나 태아를 보호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조직은 또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독성 파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비만인 사람이 뭐 지질이 많다면, 지방이 많으면 여기에 지용성 물질이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체내 분포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게요. 페이지 9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조직 분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직 분포는 이제 분포시 돼서 이건 제가 바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책의 94페이지 아래쪽 약물의 조직 분포 과정이 나와 있죠. 그 아래쪽 보시면 방금 이렇게 설명드렸던 혈액에서 혈관 내피세포를 통해서 조직세포 외액을 지나서 조직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혈관 내피세포를 통과하는 것들은 결합형 약물은 통과할 수 없고 비결합형 약물들은 통과하게 되겠죠. 비결합형 약물들이 이제 조직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결합형과 비결합형으로 이제 단백질과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해서 가역적인 결합에 의해서 남은 것도 이제 대사되고 배설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조직 분포, 이 내용들이 93페이지 내용이거든요. 사실 93페이지, 94페이지 내용인데 먼저 차근차근 여기 내용을 이걸로부터 먼저 제가 PPT부터 먼저 할게요. 방금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이 소화기에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소화기에서 토탈 콘센트레이션, 그러니까 약물이 들어와서 그림 3-1에서 들어와서 이것들이 이제 포획한 것에서 가능시 우리의 최종 목표긴 한데, 수용체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약효가 발현되게 되겠죠.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이긴 한데, 어떤 뭐 특정한 뭐 대사 효소가 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수용체만 있는 건 아니죠. 한마디로 어쨌든 어떤 것들이 내가 타겟한 부위에 가서 작용을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이것이 목표고, 그 다음에 대사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게 됩니다. 표 3-1처럼 이제 들어왔으면 나가게 되겠죠. 이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대사하고 배설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분포가 일어나면서 대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포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대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요소를 다 고려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해지죠. 그래서 일단 분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뭐 대사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직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약효의 발현과 이것이 어떻게 작용장기 안 가고 다른 게 갔을 때 아니면은 조직에 축적됐을 때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 독성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분포가 중요하고요. 표적 지향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타겟팅이라고 해서 내가 꼭 가야 되는 부위에 필요한 시간 동안 체류하는 것을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체류로 배설되는 그런 제형을 개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포에서 얘기했을 때 단백결합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백결합 같은 경우에서는 그림 3-1에 보시면 결합형 약물을 보시면 결합형 약물이 결국 단백결합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합형 약물들은 뭐 알부민이나 뭐 어떤 뭐 특정한 뭐 체내에 있는 액틴이나 뭐 예를 들었을 때 그런 것들 세포 구성 요소에 비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므로 약효와는 무관하지만 또 분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4페이지, 그러니까 93페이지 밑에서 내용부터 이제 이렇게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퀀티티브 홀 바디 오토그래피라고 해서요. 이것은 사람한테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아니라 불가능하죠. 쥐 같은 경우에 쥐에서 이것을 방사선 동면소를 띈 약을 먹이고 시간에 따라 쥐를 다 죽입니다. 여러 쥐를 죽인 다음에 얘를 얼려요. 통째로.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이라고 해서 얘를 포를 뜹니다. 말 그대로. 그랬을 때 시간별로 얘를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럼 약물이 어느 시간에 이쪽에 많이 있고 소화관에 많이 있고 이게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소화관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시간을 갔더니 얘가 대장에 있고 뭐 배변이 되고 그다음에 흡수가 된 다음에 뇌로 가기도 하고 어디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물 초기에는 이런 방법도 많이 쓰고요. 이것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이크로,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세포 내에서도 처리를 해서 이렇게 보는 실험도 비슷하게 또 진행을 합니다. 또 티슈 디섹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체를 죽여서 뭐 방사선 동요소 복잡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좀 이것도 번거롭긴 한데 쥐에서 약물을 먹인 다음에 시간당 죽여요.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14시간 죽인 후에 각 장기를 띱니다. 심장, 뭐 간, 스프린, 렁, 키드니, 스토막, 스몰 인테스틴, 라지 인테스틴, 머슬, 투머. 얘는 이제 암세포가 타겟인 거있기 때문에 암세포 따로 뛰어요. 그 다음에 이 띈 조직들을 갈아서 홍어게나이즈를 만든 다음에 홍어게나이즈를 시약을 처리해서 유기용매 같은 거 처리해서 LCMS 같은 걸로 약물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어떤 장기에 뭐가 많이 들어갔냐 라는 거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제형을 개발했더니 이것은 간에서는 많이 안 가는데 같은 시간대 튜머에서 많이 갔다. 이걸 보기 하는 건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보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직접적인 분포를 보는 실험들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다룰 내용들은 간접적으로 수식으로 분포를 예측하는 분포를 그냥 예측하는 것들이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양을 재는 양이나 이동을 재는 것들은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태반 총괄라고 해서 이거 두 개 방법을 섞어서 씁니다. 태아의 뇌나 아니면 간에 이 태반 통과한 약물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이런 것들도 조직 분포 실험 방법 중에 하나고 이런 방법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뒷부분에 나오는 뭐 분포 용적 나오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간접적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이걸 왜 하냐면 이 방금 드렸듯이 이런 방법들은 사람에서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방법은. 그러니까 조직 분포 실험을 사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PK적으로 약동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는 방법을 못 쓰고 이것들은 그냥 연구 과정에 처음 신약을 개발할 때 쓰는 방법들입니다. 조직 분포 과정을 살펴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동과 확산 과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지용성이 있고 비결합한 약물만 주로 통과하고
그래서 결국 세포 내로 분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그 다음에 그림 3-1을 보시면 그 설명도 그렇고 좀 복잡한데요. 모세혈관의 구조가 투각용로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포칼 어덴스라고 해서 여기서는 한글로 초접 점착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포막과 그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ECM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세포가 결합하는 인테그린으로 결합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세포, 네. 이런 것을 먼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포 간의 결합, 전에 설명드렸죠. 갭 정션, 타이트 정션, 어드헤런트 정션, 데스모점 이런 것들의 두 가지를 이제 그림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포커 어드헤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리셉터,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테그린 리셉터는 그 세포 내 골격을 갖고 있는 액틴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적으로 세포 밖에 있는 어떤 벽에 대해서 결합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말합니다. 포컬 어드헤션, 그러니까 한글 자꾸 어렵네요. 초점착격이라고 해가지고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포의 결합인 거지, 세포와 다른 막에 있는 바깥에 있는 다른 것들의 점막 그 어떤 막에 되어 있는 그래서 결합인 건데, 이게 세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상피세포가 주로 하는데, 세포가 움직이는데 마이크로페이지 같은 거, 그러니까 대식세포 같은 것도 인테그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세포 외부 환경에서 인식을 하고 결합도 하지만은 세포 신호도 전달해야 되는 기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액틴 같은 경우,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을 통해서 세포 내부 결국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인테그린에 대해서 반응이 오면 이것이 세포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페이지가 점막을 따라서 움직여서 뭐 케모카인이나 이런 걸 액티브한 물질들을 받았을 때 뭘 잡아먹으러 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결국 이 포칼 어드헤션 중에서 인테그린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세포 결합인데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진 않겠고요. 보통은 부착결합, 밀착결합, 객결합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착결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모세혈관과 혈관 내부세포 간의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결합이고, 이와 같은 혈액 관문으로 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생체 투과를 막는 것은 보통 부착과 밀착결합. 이라서 부착결합에 의해서 세포 간에서 이제 여기서 딱 걸리는 거죠. 단백질같이 큰 물질들은. 그래서 알부민과 더 큰 단백질 투과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부착결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밀착결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BBR이나 뭐 BRB 같은 모세혈관 내피세포에서 좀 더 타이트한 정신이 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1kDa 미만의 그 물질의 투과를 방지하고 무기이온 자체도 흐름을 제한시켜서 안쪽은 조금 더 어떤 좀 밀폐된 그런 것들로 하게 되죠. 갭정션 같은 경우에서는 코넥신이라 해서 이거 전에 설명드렸는데, 동글동글 이것들이 뭐 빨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스퀴즈 되면 이렇게 모이고 열리고 이렇게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 채널로 작동하는 경우가 좀 주로 많아서요. 세포신호 전달물질이 좀 세포 간에 좀 더 이온이 좀 더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통신하는 데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부착, 밀착, 갭, 데스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생리적인 역할도 하지만 뭐 생리적 역할을 좀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많이 밝혀져 있고, 정상세포와 뭐 암세포, 그다음에 이 결합 자체도 무조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만났을 때 끊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났을 때 연결되기도 하고 등등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상피세포 내에서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경우겠죠. 내피세포 간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혈관 구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페이지 96페이지 보시면은 33페이지 보시면 연속성, 유창성, 불연속성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연속성 같은 경우에서는 혈관 세포들, 모세혈관이나 아니면 막결합에서 내피세포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연속적인 기점이 결합되어 있어서 혈관의 벽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공간을 해서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못 들어오게, 아니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이 조금 자유롭지 않은 그런 혈관의 벽을 존재하는 것이 보통 연속성 모세혈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착성 같은 경우에서는
내분비선, 위장관, 맥락총, 신장 사구체 등 이게 보시면 분비나 물질이 활발하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것들 연속적인 지점에 연결되어 있지만은 세공의 얇은 막이 덮여있는 개부분. 그러니까 그림 보시면은 클로즈 오픈이라 되어 있어서 그 창과 창이 연결돼서 어쩔 때는 위산을 분비하고 어쩔 때는 닫아서 위산이 안 나오게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유창성 모세혈관이고요. 불완성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불완전한 기저막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간의 유동이나 비장, 골수 같이 근데 창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창이 있다기보다는 넓게 이렇게 불완성적으로 존재해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노이드라서 간이 그런 간의 유동 그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왜 있냐면은 그 마이크로페이지가 그러니까 후퍼세 이 시노이드 공간이 여기인데요. 이런 간대식 세포가 왔다 갔다 좀 자주 잘 할 수 있게 이런 큰 세포들이 통과하거나 영양소나 분사 같은 게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도 마찬가지죠. 골수 자체도 적혈구가 생성이 돼서 아니면 비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스프링에서는 이제 그런 백혈구가 이제 가서 파괴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세포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꽉 혈관벽에 막혀 있으면 이게 이동할 수 없겠죠. 이런 것이 있을 때 불연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게 세포나 아니면 영양소, 산소 등이 좀 아니면 큰 분자들이 이렇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간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는 내용들이고요. 뒤쪽에 내용이 이제 좀 더 PK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혈관 물질을 투과한 경우는 뭐 이것도 사실 지금 3-4인데요. 전에 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세포간 경로와 분세포 경로가 있는데 세포간 경로는 뭐 이런 막을 통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결합 사이에 있는 어떤 약간 좀 느슨한 거가 있으면 세포 간에 있는 경로를 통과해서 뭐 우레아나 포도당이나 아이온 같은 경우는 움직이게 되고요. 알부민 같이 큰 경우에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해서 베시클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지용성인 뭐 분자의 작은 물질들은 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갈 게 조직 분포의 정량적 파라미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보기 분포 용적과 조직 혈장간 분배율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더 커요. 내용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직 분포의 정량적 파라미터에서 지금 전체 내용은 앞으로 남은 내용은 97페이지부터 이제 13되고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수업이. 일단은 너무 내용이 많이 나가면 또 그러니까 조직 분포의 정량적 파라미터 중에서 겉보기 분포 용적과 조직 혈장 간의 분배율까지만 이제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분포를 지배하는 요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겉보기 분포 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책에서 보시면 책에서는 9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겉보기 분포 용적이라고 말이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몸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포에 대해서 나오는 볼륨인데 아까 나왔던 이런 실험적인 방법도 구하지 않고 체내에 정맥 투여를 한 다음에 사람에서는 정맥 투여합니다. 적어도 무조건 정맥 투여해야 돼요. 딴 걸로 하면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정맥 투여했을 때 주사 정맥 투여했을 때 나오는 체내 생체 피에서의 농도에 따라서 식을 써서 나온 것입니다. 겉보기 분포 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일단은 성인의 수분량은 체중의 60%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혈액, 세포액, 세포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kg 성인 같은 경우에 42리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약물이 혈액과 같은 농도로 균등하게 분포하던 가정하에 약물이 용해하고 있는 체액의 용적을 이야기하는데 가상의 용적입니다. 즉 겉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있으면은 사람 몸에서 농도 평형을 이룬다면 사람 몸을 두 가지 나눌게요. 고체 부분과 액체 부분 나눴을 때 물질이 농도 평행을 이루겠죠. 왔다 갔다를 하고 있다면 그때 약물 자체가 어떤 조직의 어떤 물질의 혈액과 같이 분포하고 있다고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안 되겠죠. 어떤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친화성이 있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얘와 결합을 더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분포 형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혈액과 같지는 않지만 일단 이 가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음으로 혈액을 통해서 이 전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요. 혈액의 조직이 결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에반스 블루나 체내에 있는 물을 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2O다 보니까 자연계 없는 물질이죠. 이걸로 해서 체내에 이제 혈장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이제 물질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사실 모르는 건데 근데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모른다고 뭐 안 할 수는 없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식적으로 보면 V는 D분의 C0라고 해가지고 사실 겉보기 비평적 구하는 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건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걸 하나 예시로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즈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먹이는 투여량 분의 C0는 사실 여기서는 정맥 제가 일부러 좀 썼는데 정상 상태 농도라고 해가지고 약물이 투여와 배출이 같아지는 평형 상태에 있는 생체 내의 생체 내에 원래 CSS입니다. 생체 내의 그 혈장 농도입니다. 이렇게 투여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일정하게 가겠죠. 여러분 투여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정맥 등속 주사를 하면 그나마 이게 일정하게 갑니다. 그때 것을 이야기하고 원래는 C0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IV 투여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혈장 농도가 가장 높을 때가 C0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으로 투여하자마자 이게 100% 수초 내에 전신으로 100% 퍼진다고 가정해서 C0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자꾸 말씀을 이렇게 버벅대면서 드리냐면은 C0라고 말하면 내가 피를 빼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약을 투여하고면서 바로 뺀다고 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C0의 타임을 1초냐, 0초냐, 이거 맞출 수가 없죠, 사실 물리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도 있죠. 내가 빼는 걸 넣자마자 동시에 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요. 보통 5분 뒤에 뽑거든요. 동물 실험할 때. 근데 그럼 이게 C0, 이때가 처음이니까 C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C0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유로 사실 C0를 구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해서 정맥 주사후 정상 상태의 농도를 이제 가정해서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보다는 사실상 이걸 예시 들은 것보다는 원래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를 보면은 이 식이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VD는 그 혈액 내에서 볼륨 더하기 그다음에 FB라고 해서 그 프리프렉션, 그러니까 언바운드 프렉션, 그러니까 결합하지 않은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부분의 혈액에서의 부분을 조직에서 그것을 그 분율과 나눈 다음에 여기서의 조직에서의 볼륨을 더한 것을 이제 VD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상으로 이 내용입니다. 혈액 플러스 세포 외액 세포인데 그래서 이게 조직 하나일 때는 이렇게 되고 조직 두 개일 때는 똑같은 게 나오고 똑같은 게 또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식인 거죠. 이 식에 대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좋은데 사실 지금 이거를 뭐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식만 거의 암기하다시피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의미상은 사실 좀 쉽습니다. 왜냐면은 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있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결합하지 않은 것들, 언바운드 프랙션이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 있는 게 VB고 여기 있는 게 VT 왔다 갔다 하는 게 FB고 왔다 갔다 하는 게 FT예요. 그래서 이것의 B가 왔다 갔다 하는 게
FB, FT, FB가 더 많을수록 일로 더 많이 가고 FB가 더 많을수록 일로 가서 반비례로 VT, VB가 되고 이것이 볼륨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러니까 혈액과 세포 내외액을 합친 것이 이거다. 이게 더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 식을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조직이 물론 뭐 PK를 했을 때는 이 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식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직이나 혈액의 단백질과의 결합에 따라 분포 형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분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되고 지용수 높은 것이 보통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좀 많이 있거나 혈액에 많이 있으면은 VD가 커지는데 혈액은 제한적이죠. 근데 조직에는 어느 정도 붙어 있을지 좀 더 많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 여기서는 의미상 혈액과 약물이 혈액과 같은 정도로 균형을 분포한다는 가정인데 조직에 더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42가 최대값인데 이거대로라면 혈액에는 있지만 조직에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100도 되고 뭐 150? 뭐 이 정도까지도 예를 들어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 결합하는 약물이 많을수록 혈장 단백질에 결합하는 약물이 적을수록 혈장 단백에 결합하는 양이 적으니까 조직에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분포용적이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건폭이 분포용적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분포용적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약간 식을 사용해서 계산한 거고 그것의 의미는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그것이 클수록 조직에 분포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지용성이 큰 것이 분포용지 클 확률이 높고 디작신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혈장 농도보다 80배 이상 심장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99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다음은 조직 혈장 간의 분배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했던 이게 디섹션, 그러니까 조직을 다 잘랐을 때 그 농도 비를 보는 건데요. 이것을 계속 우리가 식으로 하는 것이 왜냐면 사람한테 바로 적용을 할 때 적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동물에서의 어떤 비를 했을 때 그 단백질이 내 특정한 단백질, 예를 들어서 튜머인데 튜머가 동물에서 이 정도 있으면 사람에는 이 정도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비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혈장 간의 분배율도 많이 계산식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게 드럭 컨센트레이션을 가지고 농도를 재죠. 혈액장의 농도를 재는데 조직에서의 농도도 잽니다. 이게 조직에서 농도를 잰 거죠. 혈장 농도를 잽니다. 혈장 농도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나눠줍니다. 이 양을. 이 시간대, 이게 3시간짜리면 3시간대 이 정도 되면 얘랑 B를 나누는 거죠. 그거를 KP라고 해요. 간단하게. 약물에 따라 무조건 당연히 다르겠죠. 네. 동물에서밖에 실험밖에 알 수 없습니다. 사람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그나마 비침습적인 방법은 없고요. 비침습 방법이 있어요. mRNA나 마이크로도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량의 그 동위원소를 써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침습성이 수밖에 없는데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좀 어렵고 비용도 어렵고 임상시험은 되도록 임상시험은 되도록 안 하자는 주의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생기고 이게 불필요한 임상시험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실험을 허가를 급한 경우에 해주긴 하겠지만은 침성 실험은 그러니까 주사기를 찌르거나 뭐 장기를 채취하거나 이런 건 장기를 채취하겠죠. 이 방법 똑같이 쓴다면 그렇게는 안 하는데 뭐 동영상을 쓴다거나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비용 문제와 좀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잘 안 해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100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분류할 수 있다가 처음에 나오죠. KP는 CT분의 CP 뭐 어렵게 나와 있는데 간단히 보면 조직과 혈액 간의 그 농도비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단순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더 많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혈액에 더 많이 가 있으면은 보통은 같으면 단순 확산이 된 거죠. 혈액에 좀 더 많다는 얘기는 이가 좀 더 혈액 중에 있는 성분과 좀 더 결합을 많이 했다는 거지 세포 내 성분과 결합했다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조직과 혈액 비가 1보다 크면은 조직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많다고 하니까 촉진 확산이나 능동 수송이 좀 더 일어나는 것도 얘기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조직으로의 촉진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위에서 단순 확산만 얘기했는데 사실 능동수송도 또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조직에서 혈액으로 나갈 때 능동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알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단순 확산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조직으로 훨씬 많이 간다면 보통 능동성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모든 것이 좀 열려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니면 또 특세포와 같이 특수한 기전으로 통해서 조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직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비가 1보다 크겠죠. 또한 스폰의 특정 성분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커집니다. KP가 더 특정 조직이 크다는 얘기는 약물이 이쪽에 들어갈 확률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약물이 여기 많다는 얘기는 좀 그림 좀 찍어보죠. 약물이 예를 들어 대표적인 튜머예요. 근데 이걸 제형 개발 나노로 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간에 적게 들어가고 내가 표적하는 것에 많이 들어갔어요. 혈당 농도 같기 때문에 드럭 컨센트레이션도 KP랑 비례할 거거든요. 비례할 거죠. KP랑 드럭 컨센트레이션 두 개가 비례하기 때문에 혈당 농도가 같은 걸 나눠주면 당연히 똑같이 될 거예요. 암세포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서든지 특수한 기전이든지 뭐든지 얘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암세포에. 그리고 암세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암세포에 얘가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확률도 따라서 올라가고 간에 쪘기 때문에 부작용도 낮춰지겠죠. 그래서 이제 KP를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직 분포를 지배하는 요인에서부터 해서 조직 분포를 끝내고 되도록이면은 대면 수업을 하면 더 좋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과대분하고 좀 상의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업을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